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희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인수위원장의 안철수. 예, 결국 인수위원장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임명이 됐네요. 단일화 때 약속했던 공동정부를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추진하는 그림이죠. 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안 대표와 저는 국정 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라면서 직접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네. 부위원장은 또 이제 권영세 의원, 그리고 새로 만든 기획위원장 자리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각각 낙점이 됐습니다. 둘 다 이제 선대본부에서 본부장 직함을 맡았었죠. 그러면 안철수, 권영세, 원희룡 이렇게 3인방이 된다 보면 되죠? 네. 인수위 3인방. 이들이 이렇게 핵심 요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인수위 안에는요, 또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 대응 특위,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특위를 꾸리기로 했고요. 네. 나머지 인수위원 24명은 이번 주 중에 인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거를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할 때 기자들이 이제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즉석 기자회견 같은 게 열렸거든요. 한 15분 열렸는데 이게 원래 예정돼 있던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제 진행을 봤던 김은혜 대변인도 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었는데요. 네네. 여기서 이제 여가부 폐지 공약 같은 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가 이제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혐오 배제로 갈라치기 하지 말자, 공약을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제 폐지 원칙을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재확인을 한 겁니다. 네. 다만 요거는 이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180석, 172석 민주당이랑 충돌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뭐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대위를 꾸리면서 비대위원장에다 불꽃 추적단, 추적단 불꽃. 예, 그 N번방 추적했던 박지원 씨를 임명했잖아요. 요것과 지금 묘하게 엇갈리는 맥락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가부 폐지 문제가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하튼 김준일 대표,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초대 총리까지 갈 가능성 높아졌다 이런 관측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말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유임될 수도 있다라는 한 일간지 보도가 나왔어요. 예. 일단 안철수 대표 얘기부터 하면은 예.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그리고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어요. 네. 임명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173석, 172석. 예,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비토가 적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안철수 대표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도 같이 하자고 손을 네. 내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도덕성의 타격이 있지 않는 이상.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김부겸 총리 유임설이 나왔는데, 이거는 김부겸 총리가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여야가 지금 말로는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대치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당장 아까 전에 여가부 폐지 네. 이것만 해도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할 텐데, 거기다 대장동 특검. 대장동 특검까지. 네. 그렇게 되면은 김부겸 총리가 여기에서 유임을 하면은 당에서 엄청 욕을 먹고, 그러니까 당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게 지금 무슨 뜬금없는 약간 그럼 자리 욕심 내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정치 계속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담이 굉장히 되고, 그러니까 기류가 협치가 되면은 가능한데, 네, 거국 내각급의 협치가 되면 가능한데 조금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협치를 하려고. 이런 분위기를 좀 윤석열 당선자가 그런 분위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일종의 약간의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인수위 3인방 원희룡 본부장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본부장이 아니고 이제 위원장이네요. 기획위원장. 잠시 후 요 얘기 직접 한번 좀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죠. 김광일 기자. 예. 저도 마찬가지로 김부겸 총리가 만약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에도 받을 만한 그 어떤 얻게 될 만한 이익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총리 한 마당에 다음 뭐 목표는 결국 대선일 수밖에 없는데, 뭐 총리 유임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뭐 민주당에서 득을 볼 게 없고, 또 그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 어떤 국민의힘 안에서 세력을 얻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부겸 총리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당선인 쪽에서 이렇게 내세우는 거는 언론 플레이일 수 있고요. 또 근데 만약에 김부겸 총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또 안철수 대표 쪽을 좀 견제하는 쪽에서 의미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 총리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그 안철수 총리 카드가 유력한 건 맞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네. 것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공동 비대위원장엔 박지현.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대선에 패하고 나서 계속 수습 중인데 네. 비대위를 어제 꾸렸어요. 오늘 이제 공식 출범을 합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가 일단 비대위원장으로서 전면에 나섰고요. 어제 이제 비대위원 인선 발표도 좀 있었는데 네. 민주당은 우선 말씀드린 대로 박지현 씨 이제 추적단 불꽃 활동가 박지현 씨한테 공동 비대위원장을 맡기기로 그럼 했습니다. 윤호중, 박지현 투톱이에요. 투톱입니다. 이게 박지원 씨 같은 경우에 대선 막판에 젊은층 그 여성 표심을 끌어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네. 당분간 민주당은 이렇게 박지원 씨를 필두로 해서 2030 여성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20, 30대 청년층을 또 전면에 내세운 게 눈에 띄는데요. 네. 이소영 의원이랑 권지웅, 김태진 이렇게 두 30대 남성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네. 여기에 기성세대로서는 비주류이자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의원 그리고 배재정, 최이배 전 의원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다만 여기도 이제 반발이 계속 나오는 게요. 대선 져놓고도 별 논쟁 없이 이렇게 그냥 수습하는 게 맞냐.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얼굴로 내세우면 당의 쇄신이 되겠냐 이런 지적이 당내에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SNS가 주말에 좀 논란이 됐어요. 화제가 됐어요. 이재명 이제 전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우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를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세워버리자. 예.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인데 이유는 뭐라고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잘 싸우지 않았냐 그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주말 동안 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예. 당내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지방선거가 바로 앞에 있어서 그걸 준비하려면 일단은 윤호중 비대위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가 지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선거 끝나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류가 좀 당내에 대체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의원 SNS든가요. 보니까 후보를 오히려 아낀다면 지금 바로 등판시키는 게 아니라 쉬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갑론을박이 좀 있는데 주류의 목소리는 후자 목소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쉬게 해야 된다는 예. 쪽. 알겠습니다. 비대위원회 뭐 당장 비상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 어떻게 민주당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런 페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0.7% 포인트 차의 패배. 민주당은 0.7%만큼 혁신할 것이다. 아, 예, 이게 쓴소리를 보통 예전에도 했던 분인데 이게 네. 뭐냐면은 지금 24만 표 완전 석패로 졌다라는 게 일종의 약간의 졌지만 졌지만 잘 잘 싸웠다. 싸웠다 이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재명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역할론이 네네. 보통은 일반은 대선이 끝나면은 대선 주자는 휴지기를 가졌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김대중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국으로 갔고요. 네. 뭐 여러 후보들이 다 마찬가지죠. 이를테면 지금 선대위원장이었던 이낙연 후보도 미국으로 갔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또 진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이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졌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가 지방선거잖아요. 이번에 그 대선에서 얻은 표를 보면은 지금 호남하고 경기 빼놓고는 다 졌습니다. 지역별 표심을 보면. 게다가 네. 대선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는 보통 그 대선에서 이긴 당들이 이겼던 적이 있어요. 나 1, 2년 뒤면 모르겠는데 바로 이어지는 선거는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 이겼습니다. 예를 들면 1997년 12월에 당선된 김대중 후보가 6월에 지방선거를 이끌었는 대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1년 안에 이루어지면 대부분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거를 이끌면은 구도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예, 상당히 예. 부담을 준다는 그 얘기죠. 부담도 주고 당도 정말로 이게 필승 전략이냐에 있어서는 새로운 쇄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네,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중대선거구의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법안 내용을 지금 올린 상황인데 이걸로 지금 정치개혁으로 뭔가 승부수를 보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행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예정이 되어
고 이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미국 그냥 발표만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재명 이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음 대선에도 계속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선거 직전에도 보니까 저는 정치를 끝내기에는 아직 젊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비대위에 나오건 안 나오건 뭐 조만간 좀 역할을 좀 자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할을 하지 이대로 뭐 정치를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다만 그게 바로냐 아니면 좀 충전의 시간을 갖고 나서냐 요걸 듣고 당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한 같고. 가지 또 대장동 수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점도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등판 시기. 예, 시기와 또 맞물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 얘기는 오늘 2부에 현근택 대변인 김근식 교수 뉴스닥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 마지막 연구로 가죠. 이번 주 마지막 위기. 코로나19. 예. 이번 주가 정점인 거예요? 뭐 어떻게들 보고 있는 거예요? 정부나 전문가 예측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정점을 찍다가 그 이후에 차츰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신규 확진자가요. 저녁 9시까지 30만 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자정까지 합하면 31만 명, 32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이제 모레가 또 수요일이잖아요. 네. 이때쯤 나오는 확진자가 가장 많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늘 수요일 날 제일 많았잖아요. 그 주에서 가장 많은 건 수요일 항상 이러지 않았어요? 그랬죠. 예. 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제 요일마다 좀 날짜가 그 계속 좀 편차가 있어서 이거를 그 날짜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주의 평균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 한 주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가장 많을 거라고 정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계속 나오니까 PCR 검사 역량이 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부가 또 여기 좀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 키트 말고 그거를 전문가가 해주면 그게 신속항원 검사잖아요. 예. 동네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받으시는 거. 그거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없이도 그냥 확진. 네, 집에서 그냥 혼자 하시는 거 말고요. 병의원 가서 받는 걸 네. 말하는 겁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보면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병원 가서 하는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때 최종 검사에서 양성이 유지될 확률이 한 94.7%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그냥 이제 준용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키트에서 두 줄이 나왔을 때 양성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PCR 해보면 양성인 경우가 굉장히 높거든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예.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이제 정점 찍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긴 해요. 네. 자, 김준일 기자. 예. 그거 말고도 바뀌는 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학교를 지금 가족이 확진자가 나오면은 학교를 못 갔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족은 확진이어도 나만 음성이면 학교 간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열흘간 이제 수동 감시자로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류가 돼가지고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계속.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학교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7일 기준이네요. 예. 2311개교 중에 죄송합니다. 2311개교 중에서 1995개교 9.6%가 등교하고 원격을 병행하고 있고 334개교 1.6%가 전면 원격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비중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래서 그거가 지금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교원단체에서는 적용 이거 유예해 달라고. 아, 예, 교총에서는 지금 공문을 지금 교육부에 보낸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정점 찍고 빨리 꺾이는 게 그게 제일 시급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